네, 안녕하세요. 제가 새벽 3시 27분에 눈을 떴는데 더 자고 말았습니다. 새벽 인시에 일어난다는 게 점점 적응해 가고는 있습니다. 네, 눈을 뜨니까. 최근에 전 바비 인형의 진화 기사를 굉장히 기분 좋게 봤어요. 휠체어 타는 바비 인형, 그 다음에 다양한 인종, 그 다음에 뚱뚱해진 바비 인형. 그래서 어머니가 바비 인형을 소녀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비 인형 중에는 다양한 직업이 나오는데 천체물리학자, 극지해양생물학자, 곤충학자, CEO, 파일럿, 경찰관, 우주비행사 이런 옷을 입은 다양한 인종의 여성 인형들 이렇게 만들었죠. 그 미학자 울리히 백이 그랬는데 현대는 예술성이 그 기업 제품으로 이제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하고 그 예술성을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처외삼촌 화가가 해준 말이 있는데, 이건 울리백도 뭐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고 있죠. 상품의 예술성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예술성과 그 벽지 디자인의 그 예술성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화가들이 자칫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기 그림의 그 예술성 또는 아우라, 포스 이런 것들이 벽지만도 못하게 그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물이나 현대 그 인테리어에 이렇게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걸게 되면은 그 인테리어를 망쳐버리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갈수록 요즘 그림은 더 강력해야 되고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또는 최소한 현대적인 벽지하고 어울리는 정도는 돼야만이 어디에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도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디자이너나 화가들이 꼭 알아야 돼요. 벽지만도 못한 그림을 그리게 될지 모른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자, 피카소의 그 명언 중에 이제 제 머리를 계속 떠나지 않는 두 가지 명언 중에 하나는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왔다. 그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근데 어린아이의 뭐 예수님도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뭐라고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 좀 상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말 예술은 진실을 깨닫도록 하는 거짓말이다. 예술은 진실을 알리는 거짓말이다. 이 말. 정말 멋진 말이죠. 진실은 곳곳에 있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진실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느끼기에는 좀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것이 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 화면이 됐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이렇게 압축시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우리가 그 진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요약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왜곡을 동반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든가 진실을 팩트를 뭔가 이렇게 한 줄 요약, 한 페이지 요약을 한다라는 것은 왜곡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대학교 때 정탁영 교수님은 늘 요체를 파악하란 말이야. 요체 맨날 이랬거든요. 그림 그릴 때. 누드 크로키 할 때도 요체를 보란 말이야. 요체. 아, 참. 그 교수님마다 왜 늘 자주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요체. 아, 정말. 그 요체를 잘 표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제가 이제 지금요, 여기다가 제가 손댈 수 있는 그림을 한 20개 정도 펼쳐놨어요. 그러니까 20, 30호면 한 30개 정도 펼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실내 공간이 30평 정도 되니까 30평에 소품은 30개 펼칠 수 있고, 이젤이나 바닥을 다 활용을 해서. 근데 100호를 하면은 이거는 6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펼치는 게. 그래서 막 열심히 그리고 이제 한 바퀴 이렇게 화실을 돌면 그림이 아직도 안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작업장은 최소 250평에서 제가 좀 요즘에 좀 양을 늘렸는데 300평에서 600평 사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리들 갤러리 카페를 1호점, 2호점 이렇게 짓고서 제 그림을 걸고 커피를 팔겠다는 그 사업가한테 그림을 6대4로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400평에서 600평 바닥 평수가 나오는 작업장을 제공해줘라.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은 무효다.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답은 안 오고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저는 수원에 그 120평 전층 화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리들 갤러리 그 건이 지금 제안만 들어온 상태고 제가 또 조건을 제시한 상태인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3년 정도는 뭐 끄떡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자, 그 형이 법무법인 평로, 저랑 같이,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저랑 같이 미대를 같이 졸업한 형이 있는데, 평로인데, 법무법인 평로인데, 이병창 변호사 할 거예요. 얼굴이 작게 나와서 네이버에 이병창 변호사 치니까 평로 나오네요. 이 형이 한동안 그걸 이제 미술을 전공했다 보니까 미술품 그 표절에 관련된 그런 소송도 하고 그랬던 변호사인데 이제 저랑은 낚시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저는 낚시를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그 물고기가 이 바늘이 끼인다는 그것도 좀 그렇고 갈수록 좀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걸 보는 거는 이렇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쭈꾸미도 어머니가 냉동 쭈꾸미 사왔길래 먹긴 했는데 올 봄에는 쭈꾸미도 못 먹겠어요. 물론 이제 아들이 쭈꾸미 보고 놀다가 쭈꾸미 먹지 말라고 이제 해가지고 안 먹기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제
조개는 먹을 수 있는데 쭈꾸미는 못 먹겠더라고 갈수록. 그래서 갈수록 제가 동심이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아이처럼.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 음, 그래서 이제 표절 소송 이런 것들이 좀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영철 변호사가 법 미술을 품다라는 책을 냈네요. 그래서 예술가도 법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좀 재밌는 책 제목이 열정의 배신. 열정의 배신. 근데 열정의 배신은 굉장히 평소에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냐, 뭘 하면서 살고 싶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직업이나 활동 이런 것들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그 행복을 느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열정을 따르라 이렇게 이제 follow your heart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캐나다 심리학자 로버트 벨러랜드 연구진이 열정에 관한 대대적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생 539명을 대상으로 보통 한 100명 이상으로 실험을 하면 120명 이상으로 실험을 하면 인정을 해주고 학계에서 좀 인정을 해줘요. 열정을 갖고 있는가, 열정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84%가 나는 열정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런데 뭘 하고 싶냐고 했을 때 댄스, 하키, 스키, 독서, 수영 뭐 이런 식으로 직업과 무관한 열정이 많았고 그런데 그 열정에 직업과 무관한데 그 열정들이 굉장히 무관한 이 상황 이 상황이 그러니까 열정하고 직업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안 맞는다. 맞지를 않는다. 그런데 이제 모든 직종에 가면은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일이 능숙해질 만큼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매 순간 자기 역량을 치열히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야지 거기서 어떤 열정처럼 보이는 그 마지막 결과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집념으로 무장하고 길게 가라. 길게 보고 정진을 하라. 그러니까 길게 보고 정진한다라는 것이 열정처럼 안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열정의 다른 모습은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 그 메시지를 제가 요약을 하자면 좀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장인처럼 몰두해보는 것. 이것이 그런 연습.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정만을 쫓다가는 열정에 배신당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열정의 다른 이름은 연습이다. 그래야지 열정이 성공을 하니까요.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 중에 보이콧하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보이콧하다. 이게 사람 이름에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이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캐릭터로 나와 있죠. 보이콧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덕 공무원인가요? 볼까요? 마름이구나. 마름. 소작인을 관리하는 지주 대신해서 소작인을 관리하는 아일랜드의 마름이었는데 너무너무 가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현대 사회까지 이런 어떤 권력의 마름들, 자본의 마름들이 약덕 마름들이 많죠. 그래서 이 보이콧을 죽이자, 뭐 이런 운동이 막 집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1880년이네, 80년에. 그래서 찰스 파넬이라는 사람이 죽이지 말고 무시하자, 죽이지 말고 상대를 하지 말아버리자. 그래서 그게 압축돼가지고, 그러니까 보이콧을 상대하지 말자라는 말이 압축돼서 보이콧하자 이런 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피해버리자. 그래서 이제 보이콧을 당하게 된 거죠. 보이콧이라는 말음이. 그래서 아무도 우리 집 일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보이콧이 보이콧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보이콧하다는 말이 그렇게 시작됐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같은 페이지에, 신문 같은 페이지에 트럼프 기사가 나오고요. 미군을 파견하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 트럼프가, 이런 사설이 나와 있고, 전두환이 나와 있어요. 광주 법원에서 여전히 발뺌하는 전두환, 이렇게 사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트럼프 하다, 전두환 하다, 고리들 하다, 뭐 고주몽 하다, 우리 아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동사로 만들었을 때, 자기 이름의 고유명사를 동사로 만들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것,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책 열정의 배신처럼 나는 어떤 열정으로 어떤 연습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자기 이름의 동사화를 해보면 좀 뭔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자, 암호화폐가요, 대기업들이, 플랫폼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이런 식으로 플랫폼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달러 자체가, 달러가 보증되는 국가가 보증한 암호화폐라거나 이렇게 해야만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글로벌 챗봇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해주고 말을 해주고 하는 챗봇인데, 글로벌 챗봇 1위 업체가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라고 한국인이 실리콘밸리에서 우뚝 챗봇 1위 업체가 됐다는 반가운 기사가 났어요. 한국에서 만든 토종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뛰어난 한국인들이 있는데, 이 뛰어난 한국인들은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은 성공하기가 오히려 더 힘든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자,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특허가 이제 서울대 교수였던 김진수 이 양반이 이제 툴젠이라는 회사로 특허를 이전하면서 수천억 대박을 냈다는 건데, 5,568억. 근데 그 기술 개발에 같이 참여했던 대학원생들은 35만 5천 원 정도를 받고 끝난 거죠. 뭐 논문 제1 저자도 대학원생도 192만 원 받고. 근데 김진수 교수는 왜 자기가 같이 연구했던 이거를 툴젠으로 가버렸을까요? 가지고 빼돌려 버렸을까요?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왜 이것을 다시, 이 특허를 가져오는 것에 좀 미적거렸을까요? 어쨌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발명을 하는 걸 직무발명이라고 하거든요.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갖게 됩니다. 어떤 집단 내에서 개인의 어떤 창의성으로 직무발명을 했을 때 보상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대5냐, 6대4냐, 뭐, 8대2냐, 뭐, 여러 가지 보상법이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개인의 권리를 좀 더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를 좀 더 늘려나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보상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35만 원대 5,568억이에요. 5천억 대, 뭐 좀 높게 쳤다고 쳐봐요. 50만 원대 5천억이에요. 그럼 몇 배예요, 이거 도대체? 잠깐만, 계산 좀. 계산해보니까 100억 배에 100억 배. 50만 원대 5천억. 보상이 100억 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러니 유혹이 안 빠지겠냐고. 이게 이제 기업으로 들어가면요. 기술 빼돌리기가 되거든요. 기술 빼돌리기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개인이에요, 개인. 그래서 그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운영,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서울대 산단에서는 이 부분을 왜 시야를 놓쳐서 이게 배임이 아니냐, 이제 이런 감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뭘까요? 혹시 뒷돈을 받기로 한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뭐, 드러난 건 없는데, 어쨌건 직무발명 특허를 부당하게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기업에서 배운 노하우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그 개인의 권리를 좀 더 인정을 해줌으로써 줄일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LED, 일본에서 노벨상도 받은 그 청색 LED 개발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월급 수준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뭐 수십억인가 수백억인가 수천억인가를 그 기업으로부터 받아냈죠. 기업 직무 발명에서 청색 LED 개발했던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 또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개인의 권리가 여전히, 연구자의 권리가 여전히 좀 약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태프들, 교수가 있으면 교수 밑에 대학원생이라든가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솔직하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나왔느냐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팀장이라 할지라도 그 팀원을 일저자로 넣어주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외국. 근데 한국이나 일본은 그 팀장인 교수 이름이 항상 늘 제일 저자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냥 너 내 밑에서 일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니까 그 아이디어도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어떤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플라즈마 농법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플라즈마 상태가 이제 이온 상태거든요. 이온 상태. 이온화된 물질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제4의 물질 상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플라즈마가 식물에게 이렇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건데, 어쨌건 이 부분은 직접 검색을 해서
더 알아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플라즈마 농법이 분명히 농업에서 뜰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번개불로 농사를 짓는다. 플라즈마 농법. 식물을 키운다거나,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 우리 몸에 굉장히 그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면서 젊음의 물질로 알려져 있는 NO, 일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그런 플라즈마 장치도 지금 개발해서 특허를 낸 상태네요. 플라즈마 기술 연구센터에서 카이스트 최원호 교수와 함께 플라즈마로 일산화 질소를 생성하는 장치를 개발해 특허를 냈다. 최근에 이제 TV를 보면서 그 새싹보리에 대한 것도 지금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버섯은 이미 많이 성장했죠. 그러니까 새싹보리하고 플라즈마 농법, 이거를 이제 귀촌 하실 분들은 이걸 꼭 검색을 해보세요. 새싹보리하고 플라즈마 농법. 플라즈마 농법은 이제 시작해서 커질 것 같고요. 새싹보리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이게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당뇨라든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늘 먹는 건강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에 좋은 거라든가 혈관 질환에 좋은 음식물들은 그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베이비붐 세대가 상식할 수 있는 게, 건강을 위해서 상식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시면은 귀촌에서 나는 무엇을 기를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많이 팔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제가 예전에 이런 창업 컨설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림 그리느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민물 양식장이 지구 온난화를 부채질한다는 기사 칼럼이 나왔는데, 양식장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양식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선이 됐든 고기가 됐든 육식을 좀 전반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장어 양식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어쨌건 양식이 되는 것들을 그렇게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미국의 화가가 울프슨이라는 화가가 유관순 열사를 이렇게 태극기를 아는 유관순 열사 그림을 그렸어요. 울프슨. 그래서 그 유관순 16세 옥에서 고문을 당한 그런 내용을 듣고 자기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다. 근데 굉장히 그 슬프면서도 뭐 그 나라를 향한 애국심, 그 표정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네요. 그림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됐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 보는 이 모습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고문 때문에, 그 독성 때문에 부어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그릴 때 부어 있는 모습으로 그리면 안 된대요. 여기서 약간 붓기가 빠진 얼굴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살이 쪘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먹는 시대도 아닌데. 근데 이 울프슨 화가가 상당히 살이 빠진 상태로 얼굴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유관순 그 열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부어있는 얼굴이라는 걸 알고 그리지 않았나.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신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알고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맙고, 저는 참 가슴이 아파서 이 사진을 잘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직도 신문에서 학력조화, 영어, 수학, 국어 학력조화 퍼센트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 시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옛날 이야기가 너무 자주 나와요. 정말. 학력조화. 아니, 학력조화되는 애들이 많이 나와야죠. 기초학력 미달해도 좋고, 그 대신 이 아이들이 잘하는 뭔가를 길러줘야 된다 이거죠. 공교육이 빨리 동아리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소수여도 돼요, 이제. 이 교육부를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공교육을 손볼 수 있을까요? 제가 빨리 돈도 벌고 빨리 활동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문화부에서 교육이원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문화부는 평생교육이 문화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부 차원에서 체육부도 문화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체육활동도 일종의 예체능 자체가 문화부에서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예체능 동아리 활동이 왕성한 하나의 학교 체제를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졸업장을 교육부에서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문화부에서도 졸업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이 20%가 됐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그 학교 졸업장을 검정고시 학원에 가서만 따는 게 아니라 예체능 활동을 하다 보면은 중검 고검을 딸 수도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경쟁 체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문화부에서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학교로 더 많이 몰릴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경쟁 체제가 되면서 교육부가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부의 강력한 경쟁자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